안녕하세요, 신변입니다. 오늘은 개업에 관한 신변 잡담 첫 번째 시간, 나는 어쩌다 개업 변호사가 되었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저는 원래 공익인권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보셨겠지만 어릴 적 꿈은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 이제 로스쿨 진학을 고민하고 또 최종 결정하면서 도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래,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라는 건 어떤 변호사일까? 공익인권 변호사다. 그래서 공익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로스쿨에 진학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입학 사정을 위해서 쓴 자기소개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잘 담겨 있는데요. 몇 군데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 과정 및 지원 동기, 배경,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썼는데 앞부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소제목을 숙명적 이끌림, 남을 위해 살아가는 흔치 않은 삶, 이렇게 잡았고요. 참 민망하네요. 어쨌든 어릴 적 제 꿈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변호사였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아닌, 돈 잘 버는 변호사도 아닌,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인생은 나보다 남을 위해 사적 이익보다 공적 가치를 위해 살아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중학교 도덕 시간에 한 친구는 저를 가리켜 공사 구분이 명확하고 공을 사보다 우선할 줄 아는 사람이라며 칭찬해 주었고, 대학 재학 시절 또 다른 친구는 노랫말을 인용하여 넓은 세상 볼 줄 알고 작은 풀잎 사랑하는 흔치 않은 사람이라고 저를 묘사해 주었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 보고 싶네요.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것도, 신문방송학을 제2전공으로 하려 했던 것도, 또 신학대학원에 진학한 것도 크게 보면 남을 위한 삶, 공적 가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어떤 숙명적 이끌림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제가 자기소개서를 싫어하는 이유가 너무 이렇게 막 과대포장이 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그런데, 어쨌든 어떤 변호사가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러면 내가 이런 변호사가 되는 게 내가 살아온 그 인생에도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 인생이 공익만을 위해서 살아온 삶, 그런 삶은 절대 아니죠. 그리고 학업 진로 계획, 여기 재학 중 학업 계획 및 졸업 후 진로 계획, 이 파트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썼는데, 이제 뒷부분에 변호사가 되고 나서 하고 싶은 일들이라는 소제목 하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출발은 위에서 언급한 공감이나 덕수 등에서 하고 싶습니다. 공감은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을 말하고요. 괜찮아. 재밌게 놀아요. 다시. 여기서 공감은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을 말합니다. 이 인권 변호사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단체죠. 그리고 덕수라는 곳은 이제 법무법인 덕수를 말하는데, 여기도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알만한 그런 로펌입니다. 일반 사건도 취급하지만 또 공익 사건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형태의 로펌이기 때문에 여기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아무튼 이어서 해보면, 그러나 그곳이 아니더라도 공익과 인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저 스스로 홀로 남을 도울 수 있을 때까지 실력을 갈고 닦아 또 다른 누군가가 저를 통해 그러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국가나 공공기관 그리고 교회 등 권력 집단에 의해 삶이 망가진 사람들을 돕는 데 특화된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을 세우고 싶고, 또 기회가 된다면 인권과 관련된 법률이나 조례의 제정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또 꾸준히 공부하려 합니다. 그것이 현재 제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이렇게 썼네요. 다른 부분들은 오늘 얘기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아무튼 이렇게 로스쿨 입학 당시만 해도 공익인권 변호사를 꿈꾸고 있었고, 들어가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야에도 제가 워낙 이제 관심 분야가 많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로스쿨을 진학을 해서 지금 변호사가 되어 있지만, 그 전에 했던 공부들도 분야가 다양하고 또 정규 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것들도 제가 학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로스쿨에 들어가서도 공익인권 변호사를 꿈꾼다고 공익인권 관련된 분야만 공부한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뭐 자본시장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공익인권 변호사의 꿈은 뭐 저버리지 않았고, 그래서 3학년 때 남들 변호사 시험 준비한다고 바쁜 그 시절에 1학기 때 젠더법을 들었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1학기 때 젠더법을 듣고 2학기 때 공익소송과 소수자 인권 실무를 들었는지, 2학년 2학기에 젠더법을 듣고 3학년 1학기에 공익소송과 소수자 인권 실무를 들었는지, 지금 좀 가물가물한데 어떻게 들었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맞네요. 3학년 1학기에 젠더법 실무를 들었고 3학년 2학기에 공익소송과 소수자 인권 실무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3학년 때에도 관련 과목들을 이수를 할 정도로 공익인권 변호사라는 장래 희망, 뭐 진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이 점점 변해서 졸업을 한 이후에는 이제 그쪽 분야로 가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완전히 이렇게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공익인권 변호사라는 모습과 실제 공익인권 변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랐기 때문입니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이미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때 이제 관련 과목 이수를 하면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공익인권 변호사님들, 또 활동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뭐 활동 내역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분들이 많았고, 오늘 얘기하는 이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다만 저랑 생각이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가 이제 그 낙태의 문제였습니다. 일단 이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 네, 뭐 형법상으로는 그렇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것은 헌법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반 국민들의 흔히 말하는 법감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태아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 뱃속에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언제부터 그러면 태아, 인간이라고 봐야 할 것인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동기 후배들이 모여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몇 주였죠? 제 얼핏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14주, 뭐 22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학적인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태아가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뭐 낙태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태아다, 인간이다 이렇게 봐서 낙태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기관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자보건법에서도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사유들이 몇 가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불충분하니까 좀 더 폭넓게 예외 사유를 인정할 수 있도록 좀 모자보건법을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형법에 그런 예외 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든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적이 있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 그 말에 참 조금 거부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 낙태죄를 남성의 여성 통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좀 의아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개별적인 관계에서는 그렇게 악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남자는 지금 처벌을 안 받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남자도 처벌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남자도 처벌하면 됩니다. 같이 처벌하게 만들어 놓으면 한쪽이 한쪽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지 않겠죠. 이분이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페미니즘이 일반적으로 그런 사상 기반을 가지고 있죠.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고 통제한다. 그럼 제가 제 아내랑 제 딸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있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뭐랄까 너무 과격한 권리 투쟁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는 태아의 생명은 정말 소중한 것이고 지켜줘야 하는 것이지만, 여성들이 이러저러한 부분에서 실제로 고통을 겪고 있고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헤아려 주셔서, 또 이제 뭐 재판부라고 해야 될까요? 재판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헤아려 주셔서 태아의 생명도 소중하게 다루지만 그래도
여성의 고통과 어려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절충 지점을 찾아서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폭넓은 공감대를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의 제 생각,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권리투쟁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다 옳다고 본다.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을지 모르나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더 클 것 같다, 반감이 더 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다 옳고, 그런 부분들, 그런 어떤 감정 상하고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지 않고 법적으로 태어난 인간이 아니다 등등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신이 법률가라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그 몇 가지 요소들을 볼 때 이분들이 그런 어떤 그 한 가지 문제, 그리고 그 문제로 고통받는 어떤 한 사람 또는 한 집단에 이렇게 천착하다 보니까 그 외의 사람들, 집단들, 그 외의 요소들을 이렇게 도외시한다고 해야 되나? 간과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소개했던 어떤 책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그 낙태를 한 후의 경험담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에요. 수술하고 나서 후회한 적은 없고, 나는 임신하면 금세 입덧이 나타나고 입맛이 없어지고 그러는데, 수술하면 그날 저녁으로 입맛이 달라져요. 금세 입맛이 새로워지니까 기분도 개운하고 후련하고 또 안심이 되죠. 이걸 빨리 가서 떼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무섭고 그러니까 못 가고 있다가, 일단 수술하고 나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보다 휴, 안심이다, 이젠 됐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들 수는 있는데, 이런 거를 왜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책으로 내고 PPT에 집어넣고, 이거 다른 곳에서도 지적을 받았대요. 이건 오히려 반감만 살 것 같은데요 라고 지적을 받았대요. 근데도 또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 본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당연히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고, 내 권리를 행사했으니까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 경험은 무섭고 죄책감 드는 경험이 아니라 개운하고 좋은 경험이다, 이런 거를 이제 어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뭐 글쎄요, 뭐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뭐 이해를 못한다 그럴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낙태를 한 사람들을 몇 알고 있는데 죄책감 느낀다고 하던데요. 이분은 죄책감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이분의 문제 아닙니까? 그거는 죄책감을 못 느끼는 분의 문제.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게 잘못된 거고 느끼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 생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죄책감을 못 느끼죠? 어떻게 그걸 단순히 개운하다고 표현을 하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죄책감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행이다 라는 안도감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낙태를 해야만 하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죄책감은 아니다, 느끼지 않는다, 느껴서도 안 된다, 이거는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는데, 아무튼 낙태 문제에서 좀 많이 그런 인권 변호사가 이런 거야? 라는 그런 약간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또 하나의 문제가 촉법소년, 형사 미성년자, 이 문제였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촉법소년 이 규정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 당시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한창 나오던 시절이었는데, 그 소년보호 사건 이쪽으로 이제 활약을 하시는 선배 변호사님 한 분과 이제 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이제 이분들 인권 변호사님들의 생각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소년법의 취지는 얘들을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교화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연령 하한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해외 사례 등등등등 이렇게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변호사님 따님이 이 형사 미성년자나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이나 이런 애들한테 강간을 당했다거나 살해를 당했다거나
이런 강력범죄의 희생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냐고.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강력범죄에 한해서만이라도 연령을 하향하고 소년법보다는 형법을 적용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변호사님은 그래도 저희 얘기를 이렇게 차단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뭐 그 부분은 저도 참 무겁게 생각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형법 외에 소년법을 도입한 취지 자체가 어쨌든 사회에 나가기 전에 전과자를 만들지 않고 교화를 해서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현직 인권 변호사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랑은 생각이 많이 다른데,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고, 그 외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건 또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기존의 인권단체, 인권펌에는 들어가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익인권 변호사는 포기를 했고, 그러면 뭐 일반 로펌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졸업하고 나서 합격자 발표 나기 전 상태가 되게 불안정한 지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불안감이 엄습을 하면서 특히 재정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뭐랄까 마음의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거였죠. 왜냐면 제가 이제 로스쿨을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이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당장 불합격했을 때 이제 또 일과 공부를 병행을 해야 되는데, 또 그 사이에 재정은 계속해서 열악해지니까 생활비도 필요하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반 로펌에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해서 원서를 한 60군데를 썼습니다. 최종 단계까지 간 게 2군데, 한 군데는 지방에 있어서 이제 뭐 포기를 했고, 한 군데는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기도 했고, 또 이제 어쨌든 해당 로펌에서도 뭐 저를 그렇게 막 아주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어서 결국 최종적으로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합격자 발표가 나는 순간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이 됐기 때문에 재정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래서 다시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게 됐고, 애초에 뭐 일반 로펌 들어갈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반 로펌 입사는 이제 그 뒤로 전혀 뭐 고려를 하지 않았고,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저 후순위로 밀린 거죠. 그래서 원서를 하나도 안 내고 정말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가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쭉 봤는데 마음에 드는 곳이 없어서 지원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빠른 개업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많은 선배 변호사님들을 찾아다닌 끝에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개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개업을 결심하고 실제 개업을 하기까지 제가 느꼈던 어떤 두려움들, 염려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했기에 최종적으로 개업을 하게 되었는지, 선배 변호사님들과 만나면서 조언을 들었던 그런 부분, 또 제가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던 그런 부분들 등등등,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긴 시간 제가 떠들었는데 또 30분이 넘어갔네요. 편집을 또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걱정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